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 중반의 이혼남입니다. 대학 때부터 함께한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도 낳고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는 장장 10년을 해놓고 고작 3년의 결혼 생활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만은 확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아니 이제는 전처라고 불러야겠지요. 전처는 저와 함께하면서도 늘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저는 등신 머저리같이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전처를 품으며 행복해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억울한 결혼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처와는 정말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대학에서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에도 기다려준 전처와 결국 31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양가 모두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적당한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전처도 각각 적당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들께서 해주신 집이며 혼수도 넉넉해서 시작하자마자 다 가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무척 부러워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빚 한 푼 안 갚고 시작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한 푼의 빚도 없이 시작했으니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었죠. 게다가 전처는 조신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였는데도 항상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고 조신해서 모두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제 아내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모두의 부러움을 받으며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았던 저희 부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지요. 주변에서는 이미 갖출 거 다 갖춘 부부가 왜 아이를 안 갖냐며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더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 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냥 단둘이 신혼을 좀 더 즐기려고 일부러 안 가는 거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금슬이 좋은 편이라 신혼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중에 가서도 일주일에 2-3번은 잠자리를 가졌거든요. 하지만 도통 아이는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나 전처가 모두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전처 몰래 병원을 찾아가 따로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차마 전처에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로서 좀 많이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혹시 정말 전처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라도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검사 결과를 듣고 난 후로는 마음이 심란해서 도저히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그런 제 마음이 겉으로 다 드러났던 모양입니다. 오빠, 요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응?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어? 나야 매번 그렇지 뭐. 그나저나 너는 좀 어때? 어디 아프거나 하진 않아? 나야 건강하지. 왜, 나 아파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말끝을 잊어 눈치 빠른 전처는 대번에 제 의도를 알아채더군요. 아이 때문에 그래? 나 어디 아플까봐? 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왕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얘기할게. 오빠 검사 한번 받아볼 생각 없어? 갑자기 튀어나온 전처의 말에 머리가 띵 하더군요.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었으니까요. 나 사실 오빠 몰래 검사 한번 받아봤거든.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빠도 한번 검사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 좀 그렇지? 어? 아니야. 사실 나도 너 마음 상할까봐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나도 얼마 전에 따로 검사 받았었거든. 근데 그게 아무 이상 없대. 다 정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대체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지?
하여튼 이제 나나 오빠나 다 문제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당분간은 좀 더 노력해보자. 처음에는 목구멍에 박혀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걱정이 더해졌습니다.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요. 하지만 좀 더 노력해보자는 전처의 말에 용기를 얻어 힘을 내기로 했네요. 그런 제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두 사람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기뻤어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전처에게 전화가 와서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제 귀에 들리는 말이 사실인가 싶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좀 더 일하다가 휴직하겠다는 전처를 반강제로 휴직시키고 금이야 오기야 해가며 전처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10달을 보내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전처는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지요. 그때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꼬침에 몸며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아내와 아이를 만나러 산후조리원에 갔지요. 유리창을 통해 만난 아이는 너무나 조그맣고 사랑스럽더군요.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며 자그마한 손발, 가끔 찡그린 모습까지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아이를 만난 부모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유로 기뻐하시더군요. 참 세상에, 우리 집안에서 한 번에 사내아이가 나오다니 별일이네 별일이야.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기해서 말이다.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이 옛날부터 손이 귀한 집안이거든. 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집안 어른들이 빨리 아들부터 낳아야 한다고 어찌나 재촉을 하시든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기는 했지만 저희 집이 손이 귀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운 좋게 두 번째 만에 네가 태어났지만 나만 해도 위로 누님만 세 분이시잖냐. 윗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갓 태어난 아들과 그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손이 귀한 집안에 덜컥 아들부터 태어났으니 그제야 유난히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아이를 보고 집으로 가시기 전 수고 많았다며 두툼한 봉투를 주셨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단번에 손자를 본 기분이라도 좀 내자시며 건네는 봉투를 마냥 거절할 수가 없어 받았지요. 하지만 기쁜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한 명 때문에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렇게 2주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한 전처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좀 더 있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방도 너무 뜨겁고 하루 종일 심심해서 도저히 못 있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라도 모셔서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산 후 2주가 지나기는 했지만 이 기간에 잘못 조리하면 평생 고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제가 옆에서 집안일도 하고 밥도 챙겨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대신 장모님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보다는 장모님이 전처에게는 더 편할 테니까요. 그런 이후로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이의 얼굴이 눈에 어른거려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오면 저녁을 먹은 뒤 전처와 함께 아이를 돌보다가 하루 종일 집안일로 지치신 장모님을 대신해서 남은 집안일을 처리하고 아이도 씻기고 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미리 찍어둔 아이 사진을 틈만 나면 들여다봤거든요. 나중에는 그것도 부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제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보통 같이 웃으며 축하한다, 아이가 참 예쁘다 그런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예쁘긴 한데 아빠를 너무 안 닮은 것 같다며 혹시 엄마만 많이 닮은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외탁이라 그렇다며
저보다는 전처가 훨씬 미인이니 외탁이 더 낫다고 했죠.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수긍하며 넘어가기는 했지만 하나같이 좀 떨떠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상관없었어요. 아이가 누굴 닮았든 건강하게만 자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 2개월이 지날 무렵 전처가 회사로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눌러앉히고 싶었지만 전처가 워낙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면 그것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에 할 수 없이 복직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복직을 하고 나니 의지할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더군요. 아직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만 장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실까 해서 장모님의 방에 아이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와 함께 자지만 낮에는 거의 장모님 방에 있었으니까요. 장모님의 핸드폰에 어플을 깔고 사용법을 알려드리자 신기하다며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덕분에 저희는 마음 놓고 일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 때문에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던 전처가 웬일로 약속이 있다며 토요일 저녁 시간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자기 시간 한 번 없이 지내온 사람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누굴 만나는 거냐고 물었어요. 평소라면 괜히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아예 그런 건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물음에 전처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대학 때 친했던 선배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전처의 입에서 그 선배의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배는 같은 과 2년 선배였는데 저와 전처가 사귀는 모습이 예쁘다며 무척 잘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게 된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사이였습니다. 언젠가 그때 참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처가 조금 당황하더군요. 그래서 불편하면 그냥 다음에 따로 만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그냥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전처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지만 그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선배는 같은 남자가 봐도 여전히 멋지더군요. 예정이 없이 나온 저를 보고 선배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반가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제가 했어요. 워낙 반가운 얼굴을 기대 없이 만난 터라 저도 모르게 기분이 들떴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쩐지 선배와 전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응? 아니야, 괜찮아. 혹시라도 어디 안 좋으면 얘기해.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전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 선배가 웃는 얼굴로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걱정하는데 왜 선배가 제게 고맙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자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은 선배가 대학 때도 그렇게 예쁘게 사귀던 녀석들이 아직까지 그 마음 그대로 있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오빠, 우리 그만 일어나자. 아무래도 아이가 걱정돼서 더 못 있을 것 같아. 그래. 선배,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안색까지 창백해진 전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에게 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아이가 걱정됐으면 안색까지 창백해졌을까 싶어 모성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저희에게 불행의 시작은 소리 없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저는 회사에서 팔불초리되어 아이 사진을 동료에게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상무님께서 사진을 보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봐 김 과장, 그 아이 정말 자네 아이 맞나? 네? 그건 갑자기 왜 물으십니까?
제 아이가 맞습니다만. 정말 맞아? 자네 혹시 혈액 경험 확인해봤나? 친자 확인은? 처음에는 상무님이 대체 왜 이러시나 싶더군요. 다짜고짜 부하 직원의 아이에게 자기 애가 맞냐고 물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평소 엄격하시고 근엄하고 신중한 분이라 아무 뜻 없이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혈액형은 O형입니다. 제가 O형이고 아내도 O형이니 문제는 없었는데 친자 확인은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이런 이야기 자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 아이 내가 보기엔 자네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아무리 외탁이라도 이럴 순 없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상무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상무님의 지인 중에 얼마 전 혼전 임신으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태어난 아기가 아들과 영 닮질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인이 굳게 마음을 먹고 몰래 친자 확인을 했는데 글쎄 아이의 아빠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내가 자네 와이프를 의심하거나 자네 보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닐세. 하지만 회사 일이건 집안일이건 뭐든 확실한 게 좋지 않나. 솔직히 지금까지 아이가 자네를 별로 안 닮았단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괜히 찜찜한 마음 갖지 말고 확실하게 해보란 뜻일세. 내가 아예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솔직히 걱정이 좀 돼서 말이야. 솔직히 무척 당황했습니다. 물론 회사의 직속 상사가 집안일까지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제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우습더군요. 전에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어려서 그러네, 외탁이라 그러네 하면서 물리쳤었는데 상무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 마음에도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검사를 하는 것부터 조심스러웠지만 만약 검사를 했는데 제 아이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그땐 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전처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저히 몰래 검사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여보,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응?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아이 친자 확인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 당신을 의심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주변에서 아이가 날 전혀 안 닮았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기도 하고 요즘에도 가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아이가 바뀌기도 한다잖아. 나도 그럴 린 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점처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주저주절 말이 길어지더군요. 그런데 아내의 얼굴이 확 붉어지더니 급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따위 구차하고 더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으면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뭐야? 당신 설마 지금 나 의심해? 그런 거야? 내가 어디 다른 남자 씨라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나는 그냥 확실한 게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맞으면 상관없잖아. 상관이 없긴 왜 없어? 당신이 나랑 아이를 의심한다는 뜻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전처는 벌개진 얼굴로 눈물을 뿌려가며 악을 쓰더군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애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 구차하게 변명은 안 할게. 그냥 친자 확인만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라고 결과 나오면 나 앞으로 평생 당신 하인처럼 지낼게. 응? 당신 미쳤어? 어딜 우리 애한테 친자 검사를 들먹여? 나 이렇게 못 살아.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그렇게 아내에게 쫓겨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등신 같은 일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전처의 반응은 비밀을 들킨 사람의 반응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전처가 하도 화를 내니 지레 겁을 먹고 순순히 집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전처는 제게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당신 나 몰래 검사하기만 해봐. 그땐 당장 이혼이야. 당신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는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저는 근처 여관방에서 묵게 되었지요. 몇 번인가는 퇴근하고 전처와 대화를 하려 집에 가봤지만 어느새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꿨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채 여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회사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말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인가 상무님께서 따로 부르시긴 했지만 그냥 대충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차마 와이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도 모르고 병신같이 자랑이나 하던 남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아이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전처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러다 문득 장모님 방에 설치한 CCTV가 떠올랐습니다. 장모님께 어플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면서 제 핸드폰에도 어플을 깔아두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이를 보기 위해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건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방에는 장모님과 전처 그리고 대학 때 우리를 그렇게 챙겨주던 바로 그 남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손까지 벌벌 떨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서 스피커를 껐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사람이 무사히 이혼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에휴, 다 늙은 나이에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솔직히 나 그 사람 조건 보고 결혼했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난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오빠만 사랑했다고. 엄마가 괜히 등 떠밀어서 결혼시켜서 이 난리가 난 거잖아. 이년아, 바람 피워서 애까지 낳은 년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싫었으면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야지.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한 년이 이 사단을 만들어? 두 분 아이도 있는데 조금 진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겁니다. 오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좀 의심하긴 하는데 이대로 세게 밀어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워낙 나한테 약한 사람이잖아. 그래, 힘들겠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부탁할게. 선배는 아이를 한 번 안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경악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처는 처음부터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절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지요. 게다가 선배의 아이를 낳아놓고는 뻔뻔하게도 의심하는 저를 몰아세우며 그것을 빌미로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딸 편만 들어 저를 이혼시키려고 했었다니.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게 이가 바득바득 걸리더군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곧장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평소라면 건강도 멀쩡한 사람이 휴직계를 낼 수는 없지만 제가 듣고 겪은 사실을 상무님께 털어놓으니 아무 말씀 없이 휴직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집에서 가까운 여관에 방을 잡아놓고 하루 종일 CCTV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의 대부분은 아이와 아이를 놀아주는 장모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더할 나위 없이 따스하고 포근한 모습이었겠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과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함구했던 장모님이 떠오르자 지옥보다 더한 감경이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 사람이 모인 자리를 덮치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아니 그 자식이 고작 이틀 뒤에 다시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 무렵 CCTV 화면에 세 사람의 모습이 잡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동네 열쇠방에 전화를 걸어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싸웠는데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대충 둘러댔지요. 그랬더니 요즘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그걸로 먹고 살 정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숨을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쇠공이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이 빌어먹을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제가 나타나자 하나같이 허둥대기 시작하더군요. 거기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자 아이까지 울음을 터뜨리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전처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팔을 붙들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응?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인연이 사람을 끝까지 호구로 보고? 내가 언제까지 니들 하는 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CCTV를 통해 녹음된 세 사람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전처와 장모님의 얼굴이 시꺼멓게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지난 10수년을 붙어먹은 연놈들인데 의심은커녕 눈치도 못한 내가 등신이지.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생겼다고 기뻐했으니. 선배, 뭐라고 말 좀 해봐. 불륜으로 유부녀 임신시켜서 애까지 낳게 했으니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상황이냐고. 아직도 전처에게 마음이 남았던 것인지 분명 가장 나쁜 건 전처였는데도 자꾸 선배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군요. 하지만 곧 이은 전처의 말에 그나마 남아있던 마음까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이 뭔데 오빠한테 함부로 말을 해?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평생 저 사람만 사랑했고 하나뿐인 아이의 아빠라고. 당신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미친년이 진짜. 그래, 나 미쳤다. 솔직히 나 너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어. 둘 다 멀쩡한데 왜 아이가 안 생겼는 줄 알아? 내가 계속 피임약을 먹어서 안 생긴 거야. 너 닮은 아이는 죽어도 못 낳을 것 같아서.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은 이유가 그런 것이었다니. 전처는 절 속인 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집에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장모님과 선배가 붙잡았지만 모두 뿌리쳤지요. 이미 제 가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허름한 여관방으로 돌아오고 며칠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처에 대한 원망, 선배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더군요. 낮에는 열이 펄펄 끓어 죽도 못 먹을 지경이었지만 밤에는 또 잠이 오질 않아 술을 퍼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을 다잡게 되더군요. 이래서는 저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마자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CCTV를 통해 녹음된 내용에 현장을 급습했을 때 녹음된 내용까지 모두 증거로 제출했지요. 재판이 열리기는 했지만 워낙 전처의 죄질이 나빠서 순식간에 이혼이 결정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집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은 제가 가져왔고 거기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까지 톡톡히 받아냈지요. 거기다 선배에게도 소송을 걸어 그쪽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결정된 보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제 억울함과 분노가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처가 다니던 회사의 인사과에 투서를 넣어 전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전처가 다니던 회사의 오너가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그런 직원을 두고 보지 않았고 고작 한 달 만에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다가 결국 전처를 자진 퇴사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선배에게도 똑같이 복수했습니다.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방황하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더군요. 저는 몇 날 며칠 집요하게 추적해서 선배 회사에 거리처마다 찾아가 선배가 저지른 짓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둥지에 알 넣어놓고 사는 뻐꾸기 같은 놈이다. 언제 당신도 당할지 모르니 조심해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거래처가 끊기기 시작했고 기껏 자리를 잡아가던 선배 회사는 고작 반년 만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전처도 회사에서 쫓겨나고 선배도 빚까지 진 상태로 부도가 나버리니 두 사람은 약속한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배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모양이더라고요. 전처는 믿었던 선배가 그런 식으로 잠적해버리니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아이는 오로지 장모님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선배는 끝내 어디로 도망쳤는지 행방이 묘연했고 전처는 극심한 대인공포증이 생겨 집 밖으로 나오기는커녕 식구와 아이조차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파멸했지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처지가 딱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독하다고 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들 때문에 제가 겪은 지옥 같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지나갔지만 아직도 저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다시 배신당하는 경험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소소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사연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강력반에서 있으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지켜보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억울한 분도 많은데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조금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저 역시도 기막힌 일을 겪었는데 사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제 얘기를 남한테 잘 못합니다. 딱히 말할 상대도 없지만 들어주고 해결하는 건 잘해도 남한테 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요. 그래도 여기는 저를 직접적으로 아는 분들은 없을 테고 제 얘기를 들어주실 애청자분들도 계시니 제 이야기를 용기 내서 털어내볼까 합니다. 3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였고 그런 제 성격이 부모님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탓에 부모님에게 방치되듯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댁으로 가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네요. 할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도박꾼인 남편 때문에 남을 팔아 돈을 벌어도 자식들한테 못 쓰고 남편한테 다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고 빚쟁이들이 독촉을 하고 경찰에 쳐넣겠다고 협박을 해대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치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식들 눈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답답해 보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게 뻔한데도 수많은 자식들을 두고도 남편을 챙기는 모습이 한심스럽게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7남매는 부모의 도움 없이 동네 구걸하며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랐답니다. 한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기에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의 곁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큰아버지나 고모들이 가끔 와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곤 했지만 각자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할머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다 보니 할머니를 찾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3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할 정도로 드문드문 찾아갔다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셨는데 같은 동네에 살 뿐이지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그래도 아버지의 어머니시니 할머니를 챙겨드리자고 했고 어머니가 김장을 하거나 밑반찬을 하시면 할머니 댁에 챙겨드리면 안 되겠냐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그러셨죠. 가려면 너 혼자 가서 전달해드리고 와라. 라고 말이에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할머니 댁까지 40분쯤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20분 만에 가기도 했었고 운동 삼아 뛰어서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아버지의 안부를 물을 때 저를 통회하셨고 아버지가 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소식통 역할을 하며 자랐습니다.
저희 형은 잔병치레가 많고 몸이 약해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딱히 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 안 가고 누워있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꾀병이어서 형에게 뭐라고 하면 형은 부모님을 방패 삼아 저에게 비난을 했고 부모님은 그런 형을 애지중지하며 저를 나무라셨지요. 게다가 막내인 동생은 딸인지라 딸은 곱게 키워야 한다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집안 청소며 설거지, 물건을 나르는 등의 굳은 일은 항상 다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튼튼하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지치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잡일을 저에게 시키셨던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잔심부름 덕에 제 운동신경이 발달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부모님에게 저는 일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섬유사업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함께 일하셨습니다. 두 분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로는 잘 맞는 편이었는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함께 일을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갑자기 사업 자금에 문제가 생겼고 부도가 날 위기까지 직면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도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사정도 해보고 돈을 빌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까지 찾아가시더군요. 그런데 그 점쟁이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안에 골칫덩어리가 있어서 안 좋은 기운이 자꾸 퍼져. 따로 살기 전까지는 일이 계속 안 풀릴 거야. 점쟁이가 하는 말에 어머니는 그 집안의 골칫덩어리를 저라고 생각하셨고 이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전화통화로 고모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를 당분간 맡아줄 수 없겠냐고 사정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거절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께선 한숨을 쉬면서 방에서 나오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로 보내줘야 한다면 할머니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띠며 매우 좋아하는 듯 보였지만 저에게 내색은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언제 가방에 제 옷가지를 챙겨놓으셨는지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아버지 일 해결되면 부를 테니까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냐마는 행여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고.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할머니 댁에 보내놓고 걱정 없이 사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건네주러 오는 어머니 행색이 나아진 걸로 보아 집안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어린 마음에 서운한 감정도 들긴 했지만 앞으로도 할머니와 둘이 살아야 할 바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바꿔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그리움도 갖지 않게 되더군요. 여동생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형과 같은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마주친 것 외에는 딱히 안부를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사춘기 때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멀리하고 친구들과 보내거나 밖으로 놔두는 등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과묵한 제 성격을 알고 계셨기에 저에게 질문보다는 제 얼굴 표정을 읽으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제가 어느 날은 표정이 안 좋아져서 집에 왔는데 친구와 싸웠는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주곤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날 시샘하는 친구들이 많았단다. 그런데 난 그 친구들이 안쓰러워서 날 시샘하는 걸 알면서도 자주 도와주곤 했었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그 애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건 내가 하고 있던 큰 착각이었어. 애들은 변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이용하려고만 했었지. 내 앞에서 일부러 먹고 싶은 반찬을 크게 이야기해서 다음날 내 도시락에 그 반찬이 오도록 만든다거나 형편이 어려워 준비물을 살 수 없다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했었지. 난 그들을 배려했고 그들은 날 이용했어.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내 생각이 변했지.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그들이 나를 좋은 애로 여기길 바라는 것보다 내가 체념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걸 알았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릴 생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다른 일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단다.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일 순 없어. 내 편인 사람을 발견하고 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일일지도 모르지. 다른 이의 마음에 들려고 억지로 애쓰지 말거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꿈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집중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그냥 그걸 해야 할 것만 같았네요. 왜냐면 전 할머니랑 사니까요. 할머니가 있어야 제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려면 할머니를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간호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무도 억지로 시키지는 않았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기도 했었네요. 그게 할머니를 위한 효도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도 제가 만들어낸 것이고 할머니가 바랄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살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것도 할머니께서 제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동네는 좀도둑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몇 번 잡으려고 했는데 직전에 놓쳐버리고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에 운동 삼아 동네를 뛰고 있을 때 좀도둑을 잡으려고 달려가시는 경찰관들을 보았고 골목을 잘 아는 저로서는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달려가 좀도둑이 도착할 만한 골목에 서 있었고 재빠르게 좀도둑을 잡아 경찰에게 넘길 수 있었어요. 달리기가 남들보다 빠르고 골목을 잘 아는 저에게는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는데 경찰관들은 저를 크게 칭찬해 주셨네요. 꽤 빠르던데? 용감했어. 나중에 크면 우리랑 같이 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학교를 통해 표창장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는 워낙 혈안이 되었던 사건이라 좀도둑이 잡혔다는 것에 많이 기뻐해 주셨고 저에게 칭찬과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지역 신문에까지 실리고 어쩌다 보니 일수에 나와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고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제가 할머니도 지켜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도 지켜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저희 집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뉴스를 보고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와 제가 사는 집으로 달려오셨고 저한테 이기적인 애라며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기껏 키워놨더니 부모 없는 애처럼 구는 이유가 뭐니? 엄마 아빠한테 전국적으로 시위라도 하는 거야? 전 그냥 지금 할머니랑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잠깐만 살으라고 그런 거잖니. 근데 넌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랑 둘이 살아온 애처럼 말했잖아. 어떻게 부모 얘기는 쏙 빼놓고 그럴 수가 있니? 너한테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좀 수군거렸나 보죠. 보통은 부모님 영향이 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TV에 나와 부모님 이야기를 했으면 아버지 사업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시더군요. 부모님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니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면서요. 사실이지만요. 근데 그게 기분이 언짢으셨는지 냉정하게 가버리시더군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이 빌미가 되었는지 부모님께 좋은 핑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부모님은 학비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TV에 한번 나온 덕에 저를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여러 사람들의 후원과 선생님의 추천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오히려 힘들지 않았는데 할머니와 떨어져야 하는 군대 생활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보호자가 저인데 제가 없으니
거동도 불편하시고 식사하시기에도 어려움이 많으시니까요. 동네에서도 제 사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저 대신 할머니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곁에서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걱정될 때면 운동으로 걱정을 덜어보려고 했고 체력을 튼튼히 하여 할머니를 더 잘 보호해드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89세셨던 할머니께서는 노환으로 인해 제가 경찰이 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끝내 돌아가시고야 말았어요. 선임들의 배려로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을 해드릴 수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도 뵈었었네요. 하지만 저에겐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아가 된 것 같았고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얼마나 씁쓸한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직도 할머니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데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은 정말 괴롭더군요. 시간을 되돌려보고도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아쉬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할머니를 보내드렸던 그 순간이 아니라 경찰이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처음 출근하게 된 날, 거리의 사람들이 다 제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칭찬들을 해주실 것만 같았고 그래왔던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라면 나에게 출근 첫날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하셨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눈물로 걸어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찰로 생활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흉악범이나 사기범 등은 꼭 제 손으로 검거하려고 했었고 어르신들의 치안을 위해 더 많이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내일 모레면 50이고 그동안 몇 번의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갈 뻔도 했지만 하늘에 계신 할머니 눈에 차는 여인이 없었는지 인연이 거기까지 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이 가정에 충실하기가 힘들다 보니 결혼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후회는 없네요. 결혼한 선후배들도 오히려 저더러 잘한 선택이라며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얼굴이 경찰서로 절 찾아왔습니다. 거뭇거뭇하고 살이 찌긴 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인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형이 여길 어떻게 알고? 소식도 없이 살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다. 20여 년 만에 만난 형은 어렵게 입을 떼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섬유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은 그때 저를 할머니 댁으로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기하셨다고 하더군요. 간간히 저를 찾아오셨을 때 모습과 할머니 장례식 때 모습으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신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 후 두 분은 사업차 필리핀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섬유 사업이 아니라 의류 사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으로 마닐라로 향하셨다고 하더군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 사업에 크게 성공할 거라고 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몇 달이 지연되긴 했지만 기다린 만큼 정말 잘 되셨다고 하네요. 형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섬유 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필리핀으로 가신 터라 국내에 있는 회사를 작게나마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필리핀에서 하는 의류 사업을 위해 옷감을 수출하면서 여유롭게 운영해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선 줄곧 아버지와 소통해왔는데 7, 8년 전부터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 듣기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업에 관해서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잘 알고 있으신데도 말이죠. 형은 의아한 마음이 들곤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었고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언성을 높일 수도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는 어머니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현지 주민들에게도 어머니의 소식을 물어보았지만 다들 모른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론 찾을 수 없어 동생인 저를 찾아왔다고요. 사실 저는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를 버리고 가신 분들이고 저와는 상관없이 사신 분들이니까요. 제 부모라기보다는 형의 부모님이었을 뿐이고 형 역시도 저와는 다정하고 친근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에게 근무 중이니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며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형에게 함께 찾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제 직업이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 형을 위해서 형의 부모님을 찾아드리기 위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형과 함께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지인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생활했던 집을 알아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지인은 어머니의 행적만 알고 있을 뿐 아버지의 행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닐라에 처음 왔을 때 두 분이 함께 왔었다는 사실도 알고 그 당시에는 함께 이야기를 한 것까진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부터 조사해 나가기로 했네요. 어머니의 집 상태는 비교적 깔끔했지만 2주 이상 사람이 오가는 적이 보이지 않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은 느낌도 들진 않았고 외부의 압력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스스로 이동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주변 인물을 하나하나 조사했고 현지에서 유행하는 옷을 어머니께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파악하고는 그 업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업자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부모님을 도와준다는 빌미로 접근하였고 실제로도 몇 년간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은 후 업자는 더 큰 계획을 위해 어머니를 꼬드겨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네요. 이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업자가 소속된 무리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큰 그룹 단위로 형성된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자의 가장 측근인 인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업자의 동생으로 아주 악랄한 인물이더군요. 아버지는 연세가 드시면서 건망증이 심해지셨다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 독한 술을 건네며 아버지가 술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더래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게 해서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아버지 쪽으로 옮기게 만들었고 그 돈을 업자의 동생이 빼돌리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다는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돈까지 잃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더더욱 술에 의존하며 사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지시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업자는 어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허황된 꿈을 늘어놓으며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8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류 사업을 정리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펜션 사업을 진행하자며 세부의 펜션으로 향했더군요. 거기 있는 허름한 펜션을 정리하고 새롭게 단장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보자며 어머니를 설득했는데 조직원들과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기존의 펜션을 허무는 과정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조직원이던 업자까지 같이 갇히게 되었고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둘은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네요. 형은 어쩐지 요즘 어머니가 섬유에서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았다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저 역시도 기분이 안 좋더군요. 타지에서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게요. 이제 조사할 건 아버지의 행적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게 꽤 복잡하더라고요. 15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아버지는 보울섬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거기서 막노동을 하면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셨고 치매 환자를 겁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형제는 감금되어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그들의 숙소로 잠입했고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던 행색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저희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안갚음을 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했고 처절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내연남과 그 동생이 속한 조직에 대해 알아보니 겉보기에는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여 호텔, 펜션 등의 레저 사업을 진행하는 그저 큰 규모의 평범한 기업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그 기업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치고 다니는 조직에 불과했고 마약 조직과도 연결되어 그들에게 수요자를 구해다주고 수수료를 받는 양아치 같은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국내로 송환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그들의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 믿고 돌아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사를 통해 그 조직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최고 형량인 종신형까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하니
그제야 안도할 수 있었네요. 이 일을 겪으면서 한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타국에서 위험하고 복잡한 사건도 수월하게 밝혀낼 수 있었던 것도, 오랜만에 형과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할머니의 뜻이라 생각하니 더 이상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할머니만큼 제가 넉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늘따라 유독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이렇게나마 털어놓고 나니 묵은 체증이 사라지듯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앞으로 제 삶에 또 어떤 사건이 찾아올지 모르겠으나 할머니가 지켜주시는 이상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비혼주의자로 잘 살아왔었는데요. 1년 전 남편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답니다. 남편과는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서로 주문을 양보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같이 빈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호감형 얼굴에 큰 키를 가진 남편은 눈가의 주름까지도 멋있어 보였어요. 마치 헐리우드 배우를 보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이는 저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마음에 드니 저녁을 함께하고 싶다며 전화번호만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몇 번 튕기다가 못 이기는 척 전화번호를 눌러주었어요. 물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어디 가서 만나겠나 싶을 만큼 멋진 남자였어요. 그 후로 그이와 저는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갔고 여러 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희경씨, 뭐 좋아하세요? 고기, 회, 치킨? 전 아무거나 잘 먹는데 오늘은 치킨이 땡기네요. 알겠어요. 이따가 맛있는 치킨에 맥주 한잔해요. 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업 시간이 빨리 갔어요. 해가 누울 때쯤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젠 걸음으로 남편과 약속한 곳으로 향했고 멀뚱히 서서 기다리던 그이는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저도 모르게 그이에게 손을 흔들었답니다. 우리는 첫 데이트에서부터 손발이 척척 맞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처음 만난 날 연인이 되었어요. 그이도 저처럼 비혼주의자라고 했고 우리는 연애만 열심히 하자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이와 저는 거의 매일 만나며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어느 날 수출업을 하고 있던 남편이 부산의 발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주말마다 내가 올라올게. 그러니까 희경이 너 나 버릴 생각하면 안 된다. 역시나 그이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었어요. 저는 내심 기분이 좋았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말을 돌렸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부산에 숙소를 구해주는 거야? 아니, 엄마가 부산에 계셔서 거기서 지내려고.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린 변함없는 연인 사이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매주 부산에서 올라오는 그이에게 미안해 제가 내려가겠다고 하니 제가 힘든 건 못 보겠다며 매주 금요일 밤에 기차를 타고 저에게 달려왔어요. 주말 동안 그이는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거의 주말 부부와 흡사했죠. 행여나 결혼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 기간이 1년이 지났고 남편과 저는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저만 보면 불타오르는 남편을 보며 1년만 더 지나면 사랑이 모두 식어버리겠지라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기도 했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만나온 남자들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2년이었거든요. 그 기간을 넘으면 남자들은 저를 지겨워하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만나는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과 늘어지게 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휴대폰에 문자가 온 걸 그이가 보았습니다. 자기야, 일어나봐. 이거 뭐야? 자기한테 소개팅 해준다는 이 친구 뭐야?
저는 떠지지 않는 눈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소개팅? 줘봐. 아, 얘 별로 안 친한 애야. 그냥 무시하면 돼. 자기 혹시 나랑 만나는 거 비밀로 하고 다녀? 전 이런 말들이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오빠가 내 친구를 만난 적이나 있어? 나도 주말에 친구는 만나지도 않고 오빠만 만나는데 누구한테 알릴 기회라도 있었어? 그리고 내 친구들 거의 다 애엄마들이라 나한테 남자가 있는지 관심조차 없어. 그러니까 신경 끄셔. 남편은 별것도 아닌 문자에 계속 씩씩대며 삐쳐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헤어질 때도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지요. 오빠, 걱정하지 좀 마. 내가 바람 피울까봐 그래? 내가 그럴 사람이야? 제발 마음 좀 풀어.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경아, 우리 결혼하자. 더는 안 되겠어.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아. 다른 놈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너를 찜해야겠어. 우리 결혼하자. 저는 누가 들었을까봐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오빠, 창피하게 왜 그래? 그런 말을 하려면 집에서 하지. 왜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다시 들어올리고 남편의 눈을 보았어요. 남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래, 결혼하자. 까짓것 해보지 뭐. 그러자 그이는 기차역에서 제 허리를 안고 높이 들어올리며 빙글빙글 돌았어요. 정말이지 창피해서 죽겠다는 말이 바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함께 골랐죠. 그리고 신혼집을 구했고 혼수까지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을 반대하기는커녕 그저 빨리 예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저는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에게도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고 했죠. 그러자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질색이니 아이도 갖지 말자고 했더니 남편은 그것 또한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게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제 생각과 같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모든 게 완벽했던 우리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어도 주말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제가 부산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당장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남편도 회사 측에 서울 근무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봤지만 앞으로 2년은 더 부산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말 부부도 좋은 게 있었죠. 서로를 너무 원하다 보니 만나면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난답니다. 정말이지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았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나면 저는 시들어버린 꽃처럼 기운 없이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나마 매일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며 힘을 냈지요. 오늘은 뭘 먹었는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서로에게 물었고 수다를 떨며 서로의 목소리에 기대었어요. 그렇게 생활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니 저에게도 또 다른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낳는 거였답니다. 제가 아이를 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이게 다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랍에 있던 피임약을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올라온 남편과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죠. 아이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며칠 뒤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내 나이가 40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아이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뭐? 아기? 우리 결혼 전에 아이는 낳지 않기로 한 거 아니었어?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저도 남편을 따라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았어요. 그랬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항상 같을 순 없잖아. 나도 이럴 줄 몰랐는데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미치겠어. 그리고 피임약도 끊었어. 나 진심이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났는지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그게 문제야. 늘 당신 마음대로야. 안 그래? 결혼 전에는 아이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나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게다가 당신 지금 아이 가지는 거 위험해. 난 당신이 잘못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잠이나 더 자. 나 혼자 알아서 내려갈 테니까. 제가 아이를 갖자는 말이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요? 남편은 일그러진 얼굴로 집을 나섰고 저도 화가 난 상태여서 배웅 따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흘이 넘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편은 저하고 연락도 하기 싫었나 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모두 무시해버리더라고요. 게다가 매주 저에게 달려오던 남편이 2주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에 뜬 남편의 이름을 보자 그동안 쌓인 화가 다 풀려버리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오랜만이다. 2주가 넘게 연락도 없고 받지도 않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괜한 말을 했어. 취소할게. 우리 아이는 계속 갖지 않는 걸로 해. 그럼 됐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남편은 예상과는 다른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희경아, 미안해. 아이 얘기를 듣고 덜컥 겁부터 났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어버린 것 같아.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해. 아이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보자. 당신 남편 너무 못났지? 미안해. 그리고 남편은 진작에 전화를 주려고 했는데 회사에 일이 많아 바빠서 이제야 연락을 하는 거라며 핑계를 대더라고요. 평소엔 회사 사무실에서도 영상통화를 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저의 잘못된 생각이 남편과 멀어지게 하고 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믿지 않았어요. 갑자기 변한 제 탓이라 생각했고 남편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4주가 지나도록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조금 기다리면 다시 전처럼 지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에도 그이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을 하면 주말까지 근무하느라 숨 돌릴 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헤어진 기분이 들었답니다.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니 이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걸려오던 남편의 전화도 이제는 제가 먼저 걸어야 통화가 가능했고 애틋한 저의 문자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이가 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생각해보니 결혼 전에 딱 한 번 시어머니 댁에 가본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부산에 내려갈 테니 기대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매일 제 문자를 씹던 남편이 바로 전화를 주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동안 조금 무심했지. 일이 바빠서 그랬어. 이번 주에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내려올 생각 말어. 여기 방도 좁고 날씨도 더워서 당신이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한결 나았습니다. 제 문자에 남편이 그동안 본인이 무심했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주말은 금세 다가왔고 오랜만에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달려가 그에게 안겼습니다. 남편도 제가 그리웠다며 오랫동안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가졌어요. 제가 기다려온 건 남편의 따스한 말과 미소도 있었지만 가장 기다려졌던 건 바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눈 뒤 남편과 저는 행복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다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곁에 있어서인지 깊게 잘 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 5시였는데 그이는 화장실에 갔는지 침대에 없었죠. 저는 갈증이 나서 부엌으로 가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켰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통화 중이었죠. 저는 이른 새벽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궁금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알았어. 이따가 또 전화할게. 승순아, 잘 봐. 전화 내용을 들은 저는 도통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일 내려오라는 걸로 봐서는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또 전화 통화를 하자며 약속하고 승수라는 사람을 잘 보라는 말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저를 본 남편은 귀신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깜짝아! 당신 거기서 뭐해? 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어요. 뭔가 들킨 것처럼 살짝 떨고 있더라고요. 당신 누구랑 통화했어? 승수라는 사람은 누구고? 그러자 남편이 긴 숨을 내뱉으며 이젠 전화까지 엿드는 거야? 당신도 참 가지가지한다.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까봐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전화통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상한 거 아니야? 게다가 당신이랑 나 몇 주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괜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걸 어떡해. 남편은 휴대폰을 주워들고 저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회사 후임이 큰 실수를 해서 수습 중이라 계속 통화를 해야만 해. 신입사원 이름이 승수야. 못 믿겠으면 통화 목록 열어봐. 저는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는 됐어.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당신 믿으니까 집어넣어. 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기차역까지 가서 손을 흔들며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이는 조금만 더 참아봐. 내년쯤에는 서울에 복귀할지도 몰라. 길어봐야 5달이라고. 알겠지? 라는 희망적인 말을 남기고 기차에 올랐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가슴속이 공허했어요. 처음엔 주말부부가 좋았는데 이젠 마음이 바뀌어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게다가 남편에 대한 의심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오해를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괜히 물어봤다가 의부증으로 의심받을까봐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께 안부차 전화를 드리며 그이의 행실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그이 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집에는 잘 들어오나요? 그럼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잠들어. 요즘은 나랑 대화할 새도 없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말만 되면 너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하더구나. 세아가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매주 못 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거라. 알겠지? 시어머니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괜히 남편을 의심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지금 사는 집의 대출금도 남편이 혼자서 갚고 있다는 것에 새삼 미안하기도 했고요.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을 괜한 오해로 밀어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남편이 올라오면 정말 최고의 밤을 선물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뒤 변함없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뜨거운 밤을 남편에게 선물했답니다. 그이는 너무 좋아서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받아주는 남편을 보니 저도 내심 뿌듯했고요.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우리 부부는 둘 다 기절하다시피 깊은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워낙에 갈증을 많이 느끼는 체질이라 꼭 새벽에 한두 번씩 차가운 물을 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들이켜고
방으로 들어갔죠. 다시 남편 옆에 누우려는데 그이가 잠꼬대를 하더군요. 미애야, 알았어. 그 여자 별거 아니야. 주말부부로 살다가 팽 하는 거지 뭐. 처음에 저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다시 되새겨보며 미혜라는 여자에 놀랐고 저를 가리키는 것 같은 별거 아닌 그 여자라는 말에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더군요. 아니 무슨 사람이 저런 말을 잠꼬대로 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팽하겠다는 건 버리겠다는 말인데 잠꼬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이루지 못했어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남편을 배웅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월요일에 월차를 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부장 선생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무런 짐도 없이 홀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어요. 3시간이 걸려 도착한 저는 진작에 좀 올 거라고 후회부터 들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시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를 향했어요. 대략 10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는 속으로 아무 일도 없길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제 오해와 상상이라고 말이죠. 이윽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벨을 누르자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번 벨을 눌렀더니 누구세요? 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어머니는 5분이 지나서야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니? 어제 네 남편 갔다 왔다며. 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제야 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남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주시는 커피를 받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야기하는 내내 시종일관 불편한 안색으로 저와 마주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구경은 무슨, 볼 것도 없을 텐데 그냥 앉아있어 라고 저를 말리시더군요. 그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지내는 방을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장롱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남편은 직업상 노트북이 꼭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쓰고 있는 방에는 노트북을 올려둘 책상마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짐도 하나도 없었고 남편의 속옷 한 장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로 나가 빨래대에 걸려있는 옷을 확인했어요. 그곳에도 역시나 시어머니의 옷가지뿐이었고 남편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확신이 든 저는 소파에서 긴장한 채 앉아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이 지내는 곳이 어디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으시더군요. 제가 다시 어머니, 빨리 털어놓으세요 라고 언성을 높였더니 그제야 시어머니는 긴 숨을 내쉬며 눈을 뜨셨어요. 아휴, 주소 적어줄 테니까 네가 직접 가보거라.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가서 너무 충격받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가 적어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도착했지만 곧장 들어가지 않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갈 시간이 되었을 때쯤 현장을 잡아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갔고 허기진 배를 달래려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화를 내고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든든히 먹고 쳐들어갈 생각이었죠. 저녁 9시가 되고 저는 발걸음을 옮겨 남편의 외도 장소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배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문을 바로 열어주지 않았고 5분의 시간이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린 문 사이로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나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희경 씨라고 했나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꼬마도 있었고요. 아마 그 꼬마의 이름이 승수였나 봅니다. 얼마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말이죠. 그 둘은 뭔가 재밌는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고 꼬마와 계속해서 장난감을 조립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떨고 있는 건 저 하나였어요. 그때 저에게 문을 열어준 여자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아들이 잠자러 가면 그때 대화를 시작합시다.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 욕을 퍼붓고 싶었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꼴을 보여줘야겠어요. 30분이 지나자 꼬마는 하품을 길게 했고 남편에게 안긴 채 침대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방문을 닫고 나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자기야, 당신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말을 잇더군요. 그러게, 주말 부부라고 하더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더군요. 오빠, 여기 이 여자는 누구고 방금 본 꼬마는 누구야? 그리고 이 집은 뭐고 저기에 걸린 가족 사진은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사실 나 유부남이야. 애도 있고 당신 옆에 앉아있는 아내도 있지.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내 말 이해하지? 남편은 다리를 꼬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남편의 다른 아내가 이봐요. 이 사람 이런 거 처음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랑 20년을 살아왔어요. 당신도 제 남편 사랑하죠? 그런데 저처럼 지금 상황을 이해해줄 만큼은 아닌 거잖아요? 제 남편이 여태껏 만나온 여자들은 거의 다 이쯤 되면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물론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린 건 처음이었어요. 저 사람이 희경 씨를 많이 좋아하긴 했나 봐요. 어때요, 희경 씨? 우리 남편하고 계속 주말 부부로 사실래요?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실래요? 물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에 버려지는 건 희경 씨 당신이라는 것만 명심하세요. 자, 그럼 두 분이 마저 대화하세요. 난 샤워하러 가볼 테니까요.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사라지고 남편은 제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며 희경아, 우리 주말 부부로 계속 살자. 우리 좋았잖아. 당신도 나 사랑하고 나도 당신 사랑해. 지금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혼인신고하지 말자고 했을 때 쾌재를 불렀겠네. 본처가 떡하니 있으니 말이야. 게다가 아이를 가질 마음이 없었던 것도 이해가 돼. 이미 자식이 있는데 복잡하게 내 언니랑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겠지. 처자식이 있으면서 나랑 결혼을 해? 정말 당신이란 인간, 아니 짐승보다 못한 너 엄청 무섭다.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제 옆으로 오려고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사적으로 남편의 그곳을 있는 힘껏 차버렸어요. 얼마나 세게 찼는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은 고꾸라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군요. 아프다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본차가 씻다 말고 바로 거실로 뛰쳐나와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기절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 본능이 그랬던 걸 어쩌겠나요. 더러운 남편이 제게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었는걸요. 그 와중에 흥분한 본처는 119에 신고해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119죠. 지금 제 남편이 아랫도리를 다쳤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그 아랫도리 있잖아요. 그제야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이 이해를 했는지 바로 출동한다고 하더군요. 본처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여보, 괜찮아? 일어나봐. 설마 불구가 되는 건 아니겠지? 얼른 눈 좀 떠봐. 우리 둘째 가지기로 했잖아. 얼른 일어나. 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남편을 흔들어 깨우려고 했어요. 이윽고 눈을 뜬 남편은 끙끙 앓아대며 그곳을 붙잡고 있는 두 손을 떼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식을 찾은 남편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늘은 여기서 끝내지만 법정에서 내 얼굴을 봐야 할 거야. 라고 말하며 멋지게 퇴장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남편 소식을 전해들었는데 저 때문에 한쪽 고환을 수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 이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기죄와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를 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명을 더해서 변호사가 알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데 법원의 증거물로 낭심 엑스레이 사진을 공개하는 바람에 판사와 변호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승소해서 위자료와 정신적 보상비를 받아내는데 성공했고 저의 폭행은 벌금만 떨어졌습니다. 판사도 제 마음을 알겠으니 그렇게 해준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전 다시 싱글로 돌아왔고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좀 더 좋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저에겐 잘못이 없다며 기죽지 말고 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결혼은 안 해도 되니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살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의 이혼 소식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아무래도 겉보기에 불륜 사건에 휘말린 것 같으니 아마도 저에게 불이익을 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 생각과는 달랐어요.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서 선생님, 이혼한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학교에 소문이 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러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마니까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계속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지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며 제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예상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했지만 교장 선생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일어난 교장 선생님은 저에게 악수를 청했고 저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태권도 수업 덕분에 제가 전 남편에게 큰 복수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그분의 고백을 들은 순간 기분이 참 좋았어요. 물론 결혼은 하지 않을 거지만 찾아오는 사랑은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체육 선생님과 예쁜 사랑을 나누고 키워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지난 일이고 상처는 아물고 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주말 부부라면 한 번쯤 의심은 해보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의 사람만 그런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의 남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연을 듣기만 할 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사연이 생겨 이렇게 보내봅니다. 흔히들 금수저라고 하죠. 저는 아버지가 사업을 조그맣게 하시다가 번창하게 되어 금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외아들이고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부모님은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전국에 좋다는 보약들은 다 해다 먹일 정도로요. 그 덕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 오히려 운동선수라고 할 만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경영 후계 수업까지 받고 아버지의 사업을 잘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크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와 달리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파서 키우기가 힘드셨는지 유독 저에게 차갑게 대하셨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의 편향적인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언제나 뒷전이셨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기 전에 미리 아버지가 다 해주셨고 어머니의 일보다도 늘 제가 우선순위였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저도 어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저를 아무리 차갑게 대하셔도 저는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머니도 늘 긴장하고 저를 대하셔서 오히려 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어머니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나이를 꽤 많이 먹었지만 물려받은 사업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렇게 홍기가 다가오자 아버지도 주변 친구분들의 손주 소식에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급기야 어머니는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하셨고 저는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성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연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여성과 만나보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잡아놓은 약속 장소를 향했고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소개로 나온 여성은 작은 소리로 인사하더군요. 얼굴은 강해 보였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해서인지 품위도 있어 보였고 수줍음이 많아 보였죠. 그렇게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어머니는 선본 여성에 대해 집요하게 물으셨어요. 평소에는 제가 집에 오는지 마는지 관심도 안 보이시더니 제 방까지 따라오시며 마음에 드는지 캐물었죠. 다 장성한 아들을 빨리 장가보내고 며느리를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손주가 기다려져 그런 건지 조금 극성맞게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얘 어떠냐고. 넌 꼭 엄마가 이렇게 와서 물어야 대답하니? 좀 미리 말해주면 어때? 톡 쏘는 어머니의 말투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저도 괜히 피곤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번 만나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자 웬일인지 이번에 어머니는 더 이상 퉁명스럽게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달래듯 말하시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성격이 자기와 딱 맞는 것 같다며 꼭 며느리로 맡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만난 건 저인데 꼭 만나본 사람처럼 말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해하시며 아니 그 소개해주니가 칭찬을 엄청 하잖아. 그래서 아는 거지. 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네 아버지도 손주 기다리시고 네 나이도 있으니 웬만하면 그냥 이참에 빨리 결혼해라. 응? 평소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톤으로 설득하는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사실이기도 한 부분이라 저도 곧 수긍하고 어머니께 만나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딱히 흠잡을 것도 없는 여성이라서 저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다시 바빠진 사업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는 수줍음이 많더니 결혼 후에는 편해져서 그런지 목소리도 커지고 회사에도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사치도 점점 심해지기도 했지만 제가 또 그만큼은 별기에 별로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부 갈등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다행히 어머니와도 사이가 좋았고 당연히 아버지에게도 애교 있게 행동을 해서 저는 바깥 일만 신경 쓰면 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 나왔는데 끝나고 나와보니 회사 로비가 시끄럽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보았는데 아내가 한 청소 아주머니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로비가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산 구두에 껌이 붙었어. 아내의 말이 끝나자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껌은 여기서 붙은 게 아니고 여기 들어오실 때부터 붙어 있었던 거라니까요. 아주머니의 말에 아내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뭐라고요? 이 아줌마가. 그럼 내가 일부러 붙이고 와서 시비 건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내가 누군지는 알고 이래? 그러다 아주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직원들 눈도 있고 해서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아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 얼른 볼일 보고 가. 저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며 아내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바쁜데 얼른 일 보라며 떠밀고 다시 아주머니에게 몇 마디 하고는 돌아갔죠.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건 아내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목격한 모습만 벌써 몇 번째인지. 아내는 점점 회사를 오는 횟수도 많아졌고 올 때마다 경비원, 미화원, 데스크 직원까지 소리 높여 하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소리씩 했지만 아내는 고치지 못했고 저도 새로운 사업 미팅으로 출장이 잦아져서 더 이상 아내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흘간의 장기 출장으로 피곤해서 서류들만 회사에 정리해놓고 가려고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비서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사모님께서 회사에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청소 아주머니와 말다툼이 있었고 사모님이 그 아주머니의 뺨을 때리면서 나이가 많으신 그 아주머니가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당장 뛰어나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아직도 씩씩대고 있더군요.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알잖아. 그 아줌마가 늘 나한테 불만이 많은 거. 내가 잠깐 귀걸이를 떨어뜨렸는데 세상에 그 비싼 다이아 귀걸이를 걸레로 밀어버리는 거 있지? 그 아줌마 일부러 그런 거라고. 아니, 아주머니가 왜 일부러 그래? 바닥 닦는데 우연히 떨어진 거고 그걸 못 보셨겠지. 그렇다고 연로하신 분을 때리면 어떡해? 당장 가서 사과드려. 당신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 아줌마 편을 들어? 당신 내 남편 맞아? 나 당신 와이프야. 이 회사 사모라고. 당신, 내가 늘 얘기했지? 회사 직원들 존중하라고. 왜 자꾸 회사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요? 막말로 내 직원들이지 당신 직원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 위치를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당신이 사과 못하면 나라도 해야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회사에 발도 디디지 마. 알았어? 저는 출장으로 피곤한 데다가 일이 이렇게 커지자 더욱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담당 직원에게 아주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죠. 직원은 아주머니가 쓰러지셔서 사내 의무실로 옮겨드렸는데 깨어나시자마자 곧바로 집으로 가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담당 직원에게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우리 회사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내에게 늘 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한 게 후회가 되더군요. 저는 이대로 더 있다가는 사과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 아주머니의 집 주소를 알아오게 했죠. 피곤했지만 차를 몰아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주택가라서 그런지 모든 주택들이 똑같아 보여서 찾는 데만 30분 이상 걸렸고 피곤함이 더 몰려들었네요. 그렇게 드디어 찾게 된 아주머니의 집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10번을 눌러도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문을 두드려 보았는데 그대로 열리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것인지 인기척도 없어 들어가도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가 마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낮인데도 어두운 주변을 둘러보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작은 사진 액자를 보고 저는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여기가 어디지? 라고 의문이 들더군요.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눈을 깊게 감았다 다시 떠보았지만 제 사진이 맞았습니다. 여기는 미화원 아주머니 댁인데 왜 내 어릴 적 사진이 여기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데 아주머니는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방 안 화장대 앞에 있는 낡은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저는 한 번 더 놀랐죠. 그 수첩에는 낡아서 바랜 사진이 한 장 붙여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의 아기는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저는 수첩 안으로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 수첩은 육아 일기인 듯 보였어요. 그 안에는 날짜와 간단한 일정 메모 끝에 적힌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아기를 빼앗겼는지 억울하고 슬프다는 내용의 일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빈집에 있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고 제 사진이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수첩을 들고 밖으로 나왔죠. 아주머니는 갑자기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더 놀라 엉덩방아를 찍으셨어요. 아니, 사장님이 여길 왜? 죄송해요, 아주머니. 제 집사람이 너무 큰 실례를 해서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제 어릴 적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주머니는 아무 말 못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다가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보시곤 낚아채듯 빼앗아 가셨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수첩 보신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사진을 보고 경황이 없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소중한 물건 같은데 양해도 못 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척 미안해하자 아주머니도 덩달아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고 사과는 받은 걸로 칠 테니 이만 돌아가세요. 그런데 저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그 설명만 해주시면 얼른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아주머니를 물고 늘어졌어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모습이었죠. 그게 청소하다가 그냥 주웠어요. 귀여워서 제가 그냥 액자에 끼운 것 뿐이에요. 저는 회사에 제 개인적인 물건들을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을 리 없죠. 아주머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전엔 못 들어갑니다. 아주머니는 너무나 단호한 저의 말에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단지 사과를 하러 온 것뿐인데 아주머니를 괜히 괴롭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시 걱정을 했지만 잠시 후 아주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사실은 제가 사장님을 낳았어요. 아주머니는 저렇게 말씀하시고는 입을 막고 흐느끼시다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까보다 더 하늘이 노랗게 느껴졌고 잠시 현기증에 휘청했어요. 그러자 놀란 아주머니가 저를 부축해 앉으라고 하셨죠.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진정하고 들어야겠다 싶어 아주머니를 진정시키고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사연은 현재 저희 아버지와 살고 있는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계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신 지금의 아주머니는 계모의 계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부에게 쫓겨나 저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점점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내가 사장님 회사에라도 가서 일을 해야 내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소식이라도 주워드릴 수 있으니까 그 힘든 일 참고 했지. 그래서 사모님의 억지도 다 받아준 거고. 친어머니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계속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실컷 울고 난 후에야 정리가 좀 되는 듯 했죠. 저는 진정이 좀 되고 나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계셨어요? 제가 다 큰 후에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끝까지 저 모른 채 하고 사실 생각이셨어요? 나도 몇 번이나 그러려고 했는데 네 계모가 한 번씩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 너한테 조금이라도 티내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럼 나 먹고 살아야 하니 미워한 일만이라도 계속 하게 해달라고 했지. 아마 네 집사람한테도 알렸는지 계속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구나. 너도 알겠지만. 어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죠. 일단 어머니에게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원래대로 어머니 자리를 꼭 찾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간 저는 아내에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주머니에게 사과하고 왔다고 말했죠. 당신 대신 내가 사과하고 왔어. 이런 일 또 있으면 회사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일단 당신은 당분간 회사 출입하지 마. 그 아주머니에게도 사직서 받아왔으니까 됐지? 그러자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애교를 떨더군요. 어머 여보, 고마워. 나 진짜 그 아줌마 마음에 안 들었거든. 자기 나 생각해서 정말 힘든 일 했네. 오늘 피곤하지? 잠도 못 자고. 내가 목욕물 받아놓을게. 씻어요. 아내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한 대 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큰 일을 위해서 참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잊고 온 핸드폰을 찾으러 잠시 거실에 나가는데 통화를 하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했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그 여자 그 일가 내쫓았어요. 이제 제 할 일 끝난 거죠?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투자하시기로 한 주식 빨리 양도해주세요. 그날은 정말 제 뒤통수가 나가는 날인지 하루 종일 저는 주먹을 쥐고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에 일찍 나가 사람을 고용했어요. 계모와 아내에게 한 사람씩 붙여서 은밀하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주식과 관계된 일이라면 이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후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와 모처럼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한다며 계모와 떨어져 있을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생모가 있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내가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네 어머니가 말한 거냐? 아버지는 계모를 의심하셨지만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며 둘러댔습니다. 아버지는 벤치 의자에 앉아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네 친모가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과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 내쫓았지. 아픈 너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의 네 어머니와 살게 되었고 새어머니라는 걸 눈치채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약속을 했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계모가 저한테 막대하지는 못하고 차갑게만 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에게 제가 진실을 알고 있는 정도로만 귀뜸을 하고 계모에게는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알 때까지 친어머니를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모가 아내를 소개한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둘의 대화를 요약해 왔더군요. 계모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지만 아버지가 호락호락하게 재산을 줄 것 같지 않으니 사업 투자를 미끼로 아내를 저에게 밀어넣어 재산을 가로챌 작전이었나 봅니다. 계모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내를 조종해 트러블을 일으켜 친모를 제 옆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의 친모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바람을 필 사람이 아니었고 설사 바람을 피웠다면 그 사람과 잘 되었어야 하는데 친모는 저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흔적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고용한 사람들에게 부탁해 바람을 피웠다는 그 남자를 찾아보라고 했죠. 며칠 뒤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친모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람 역시 계모가 사주한 것이었다고요. 그 사람과 바람을 핀 건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가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잘못된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에 계모와 아내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람핀 남자의 사진을 들이대며 계모를 다그쳤죠. 예상대로 계모는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조작이에요. 얘, 내가 너 아플 때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해?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시끄러워. 누구한테 악담이야?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해라. 그러면 그동안 내 인감으로 장난질 친 건 정으로 봐준다. 아버지의 말에 계모는 더 악을 쓰며 말하더군요. 정말 억울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 이런 식으로 대해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오면 나도 막 나간다. 저는 협박할 입장이 아닌데도 큰소리치는 계모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한통속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 당신 어머님이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래요? 얼른 사과드려. 뭐라고? 나 당신도 한패라는 거 알아. 오늘로 우린 이혼이야. 아마 그동안 내 직원들에게 갑질한 영상까지 유출돼서 사적으로도 좀 괴로울 거야. 아내는 제 말을 듣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죠. 당신이 갑질한 그 미아원이 내 친모라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더 그런 거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당신 아버지와 이 여자가 꾸민 주가 조작도 이따 오후면 검찰에서 들이닥쳐 조사할 거야. 기대하라고. 아내는 제 입에서 주가 조작 이야기가 나오자 계모를 의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바로 계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밀로 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그 포악한 성질이 감당이 안 되는지 비명을 지르며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계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그래도 얘 열심히 키웠어. 정말이에요. 사실 저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동정을 얻으려고 눈물바람하는 계모를 어이없이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래, 네가 뭘 잘못했겠냐. 다 내가 잘못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 조강지쳐 버린 내가 잘못이지. 그래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 그건 어떻게 할까? 응? 내가 질까? 난 내 아이 키워준 정에 눈 감아줄까 했는데 네가 내 인감 가지고 잘못한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는데 어쩌지? 빈정대는 아버지의 말에 계모는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는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저의 끔찍한 과거가 정리되고 지금은 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못해드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도 이혼했죠. 친정이 쫄딱 망한 데다 그동안 해온 갑질로 지옥이 따로 없음을 느끼고 살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를 만난 아버지도 사과를 하시고 지금은 친한 친구처럼 만나시면서 서로 화해하고 계시네요. 저의 구구절절한 사연 풀어놓다 보니 속이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